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사태가 탁구장과 방문 판매 업체를 거쳐서 이제 노인 보호센터까지 확대됐습니다. 7%에 불과했던 고령자 확진 비율도 37%까지 치솟았는데요. 방역당국은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라면서 고령층의 안전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창문이 없거나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장소에는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요. 또 가족 중에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고령자가 있는 분들은 1m 안전 거리 두기와 개인 위생 수칙 준수를 통해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1,8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도 먼저 서울 상황실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들 또 현재까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효성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정리해 주세요. 네, 신규 확진자 증가폭이 이틀 연속 30명대 후반을 기록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11,852명으로 전일 집계 대비 38명이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38명을 발생 원인별로 보면 지역 발생이 35명, 해외 유입이 3명입니다. 이 지역 발생 환자 35명은 서울에서 18명, 경기 12명, 인천 3명 등 33명이 수도권에서 확인됐고 충남과 경남에서도 각각 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274명으로 평균 치명률 2.3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어제도 서울에서 지역 발생 환자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추가가 됐는데요. 서울시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어제 저녁 6시까지 집계된 서울의 확진자는 이제 누적 1,028명입니다. 어제도 서울 관악구 소재 건강용품 판매업체 리치웨이와 양천구 탁구장과 관련된 N차 감염이 이어졌는데요. 리치웨이 상황 먼저 살펴보면 지난 2일 리치웨이에서 판매 활동을 하는 구로구 70대 남성이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어제 저녁 6시까지 서울에서만 43명의 관련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또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방문 판매 업체 NBS 파트너스 직원도 어제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들은 최근 리치웨이를 방문했던 서울 강동구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구로구 소재 중국 동포교회 쉼터에 이어서 성남 방문 판매 업체까지 추가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서 리치웨이 관련 감염은 이제 수도권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서울 양천구 탁구장 관련해서도 또 계속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6시까지 서울 양천구 탁구장과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서울에서만 33명, 전국에서는 최소 54명이 확인됐습니다. 어제는 광명 어르신보호센터에서 입소자 3명과 시설 종사자 3명 등 전체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센터 입소자 일부가 앞서 양천구 탁구장 방문자가 예배를 받던 큰나무 교회에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감염 사례도 양천구 탁구장 관련 N차 감염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또 송파구 강남 대성학원 구내식당 조리보조원인 수원시 70번 확진자도 양천구 탁구장 관련 확진자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 확진자는 탁구장 방문 뒤 지난 3일부터 근육통과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있었는데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정상 출근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수강생과 강사 등 450여 명 전원에 대해서 지금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해당 학원은 폐쇄됐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에서는 어제 동작구에서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동작구 43번, 44번 확진자로 분류가 됐고 영등포구에서는 기침과 몸살 등의 증상을 보인 2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영등포구 43번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이 환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동선과 접촉자에 대해서는 지금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건강용품 판매 업체, 또 양천구 탁구장, 이 밖에도 서울에서 또 콜센터 역시도 계속해서 집단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서구에 있는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강서구 소재 SJ투자회사 콜센터 직원인 60세 여성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그제는 같은 사무실 직원 2명이, 어제는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을 살펴보면 마포구 31번 확진자인 60대 여성이 강서구 61번 확진자와 접촉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양천구 59번 확진자인 60대 여성도 기존 강서구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악구 69번 확진자인 53살 여성은 이달 5일까지 콜센터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 부천과 김포에서도 SJ투자회사 콜센터와 관련된 확진자가 각각 1명씩 보고됐습니다. 아직까지 이 관련된 최초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는 해당 콜센터 사무실 직원과 직원 가족 등 68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확진자 사무실과 같은 층에 위치한 다른 회사 직원 33명에게도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서울시 경제지원책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해서 서울시가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간 지원하는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으로 코로나19 피해 청년 1,000명과 일반 청년 4,000명 등 전체 5,000명 청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주거 포털에서 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8월에 발표되고 지원금 지급은 오는 9월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서유선입니다. 네, 서유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강세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수도권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쇄 감염의 고리를 제때 차단하지 못한다면 어떤 대유행의 상황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달 들어 현재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자 349명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환자는 313명이고 이 중 303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역사회 감염 중 수도권 비율이 96.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데요. 최근 관악구 이 방문 판매업체인 리치웨이, 양천 탁구장, 이 구로구 중국 동포교회 쉼터 등의 사례와 같이 코로나19 전파는 산발적인 연쇄 감염이 다양한 장소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게 주요 특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 밀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은 수도권의 특성을 고려를 하면 연쇄적 집단 감염의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할 경우 수도권의 대유행 양상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일단 이번 주까지 이 코로나19의 전파 위험성이 앞으로 높아지냐, 낮아지냐를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특별히 국민들에게 당부한 내용도 있을까요? 네,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정부의 방역 조치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이 자발적인 협력이 굉장히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특히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과 모임은 자제하고 밀폐됐거나 밀집하고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산밀시설은 피해달라고 정부가 요청을 했는데요.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수도권에 한해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이 유흥주점, 학원, PC방 등을 대상으로 사실상 사회적 거리 두기에 준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유흥주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제로 오늘부터 노래 연습장이라던가 클럽 같은 그런 곳에 들어가려면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달 초였죠.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당시 허위로 작성된 출입자 명부 때문에 이 역학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QR코드 전자출입 명부를 대안으로 도입을 한 건데요. 일주일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 전자출입 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시설은 헌팅 포차, 클럽과 같은 유흥주점, 노래 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곳이 대상이 됩니다. 예, 그럼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QR코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그 사업장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서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을 해서 이용자의 방문 기록을 생성을 해야 합니다. 이들 시설이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또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 금지 명령 등의 행정 처분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중대본은 현장 점검을 하되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는 30일까지를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교회나 성당, 영화관, 이 병원 등 일반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도입을 전제로 전자 출입 명부 제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이번 달 30일,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는 계도 기간을 두기는 합니다만 이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그 강제적인 행정 처분도 이제 내리겠다라는 입장인 것이군요. 그리고 이 앞으로 고의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또 정부의 방역 정책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심할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이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우선 법무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역학조사 거부가 있거나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가 있을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신고로 대규모 인력이 출동하게 하거나 3번 이상 상습 허위 신고를 한 경우도 구속 수사할 방침이고요. 네. 또 재판에서 실형 또는 벌금형 상한선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고 형량이 이런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면 적극 항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경찰청 역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각 지방경찰청 수사부서가 직접 수사를 하고 방역 지침을 어긴 불법 다단계 업체나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까지 적용해서 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어떤 그 방역 이행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세우고 있는 것인데요. 그 거짓말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0대가 또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원지법은 어제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그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A씨는 신천지 사태가 확산되던 지난 2월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가서 31번 코로나 환자 접촉을 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허위 신고를 신고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소방당국이 전화를 받자마자 A씨가 있는 장소로 출동해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A씨는 일부 유튜버들이 이 장난 전화를 하는 영상을 보고 재미를 느껴서 대구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는데도 이런 거짓 진술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재판부는 전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거짓 신고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예. 이런 재난 상황에서 재미를 찾는 그런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제 전 학년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어제도 500여 곳의 학교에서 사실상 등교 수업을 조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학년이 등교를 시작한 지 이틀째인 어제 네. 전국 520개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전국 2만 900여 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네. 이 가운데 98%인 509곳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 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 학교에 나간다고 해도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짧고
또 일주일에 한두 번, 하루 이틀만 등교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무늬만 등교다, 뭐 형식적인 등교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우려에도 불구하고 등교 수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학교가 문을 닫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 학업이 퇴보하고 심리적 고립감 등 아이들이 많은 것을 상실하게 된다면서 원격 수업만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똑같이 전면적인 등교를 한 번에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2학기에도 코로나19 백신이 나오지 않고 이 산발적인 감염이 생기는 지역에서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교육 당국의 입장이 있겠고 또 한쪽으로는 방역 측면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어떤 조율과 보완이 필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입 일정을 좀 연기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올해 이 수능일은 당초 11월 19일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12월 3일로 2주가 더 연기가 됐습니다. 유 부총리는 이 수능 일정을 현재로서는 계획된 대로 준비하고 있다. 즉 추가 연기는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혹시라도 2학기에 코로나19와 관련한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면 대안을 마련해야겠지만 지금 그런 것까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특히 재학생과 재수생들까지 합치면 거의 60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수능을 치르고 이미 한 번 연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일정을 변경하면 오히려 현장에 더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끝으로 경제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급격히 떨어뜨렸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세계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 2.5%보다 무려 7.7%포인트나 떨어뜨린 마이너스 5.2%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인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3배가량 가파른 경기 침체라고 분석했습니다. 권역별로는 중국과 한국이 포함된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곳에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미국이 마이너스 6.1%, 유로존 마이너스 9.1%, 일본 마이너스 6.1%로 예상했고 한국 전망치는 이번 보고서에서 따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은행은 하방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가 8% 위축하고 내년에 1% 성장에 그친다는 전망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어떤 경제적 여파, 타격이 빠른 시일 안에 회복되기는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의 강세영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이슈들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먼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강양구 과학전문기자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38명이었는데요. 그중에 35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현재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생길까 예.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동안 저희가 이태원발 학원 강사로부터 쭉 전파 경로를 봤을 때 수도권 전파 양상은 매우 빠르고 또 매우 동선이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그 장소에 접촉자를 또 찾아내기 어려운 이러한 동선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제2, 제3의 학원 강사와 같은 확진자를 놓치는 우리가 모르는 감염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우리가 모르는 35명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것의 증거가 동시다발적으로 산발적으로 생기는 감염이 여기저기서 나타난 형태로 보이는 것이 바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것이 어느 정도 퍼져 있느냐 이건 지금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의 감염 전파 양상을 봤을 때 무차전의 감염에 의한 감염자 수는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많은데도 확진 검사를 받지 않거나 증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충분히 발견을 못하고 있다.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수도권에서는 개개인의 좀 동선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만큼 역학조사가 어렵고 좀 숨어있는 전파자가 많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면 위로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상당히 지역사회 전파가 좀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중에서도 현재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이 고령자들의 감염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문 판매 시설인 리치웨이라던가 또 탁구장을 거쳐서 어제는 광명 노인보호센터에서까지 감염이 번지면서 고령자 환자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 말은 곧 중증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제 80대 이상 환자 2분이 사망을 하셨고요. 네. 이제 그 통계를 살펴보면은 상당히 심각한데 5월 초만 하더라도 고령 확진자가 7.6%에 불과했는데요. 네. 지금은 37.1%까지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8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4명 중에서 1분이 사망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70대 이상의 경우에는 10분 중에 1분이 사망을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70대 이상의 환자들이 많이 생기면 그만큼 사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현장에 김경호 교수님 계십니다만은 현장에 계시는 의료진들이 계속해서 중증 환자 그리고 고령 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환자의 비율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을 지금 계속해서 내고 계시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수도권에 굉장히 많이 있는 노인 요양보호시설입니다. 네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수도권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왜 걱정을 하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동안에 그 노인 요양시설에 근무하시는 스태프들이 오랫동안 외출을 하질 않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한 다음에 스승은하를 전후한 최근에 20일 동안 여기저기 이제 외출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 중에서 분명히 이 바이러스 밀도가 높아진 수도권의 어떤 곳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다시 노인 요양보호시설로 들어갔을 때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본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된지 모른 채 그 노인 요양보호시설 안에서 이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나 혹은 경기도에서 서둘러서라도 관내에 있는 노인 요양보호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빨리 착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렇지 않으면은 마치 대구의 청도 대남병원에서 혹은 대구 경북의 여러 노인 요양보호시설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서 희생자들이 많이 나타난 사례들이 앞으로 2주, 한 달 안에 수도권에서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예. 지금 지적해 주신 수도권의 노인 요양 보호 시설, 이 시설의 특성상 가장 고위험군에 고령자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감염에 취약한 환경인 만큼 좀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또 뿐만 아니라 방역 당국에서는 가족 내의 감염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가족 내부에서의 2차 전파율이 이제 16%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또 가족 내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2차 전파율 하게 되면 한 명의 감염자가 예를 들어 100명을 노출시켰을 때 그중에 얼만큼 감염될 것인가 네. 그것이 이제 2차 감염률이 되겠고요. 16%면 100명 중에 16명이 감염된다는 건데 이건 이제 해외 연구 통계 결과가 되겠고요. 네네. 이 상황에 따라 매우 차이가 많고 또 어느 시점에서 이 감염자가 격리가 됐느냐에 따라서 전파율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가족이 감염이 되면은 그 대부분의 가족들이 감염이 많이 되는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천의 초등학교, 중학교 자매가 감염이 됐는데 5월 30일 가족 모임 때 이제 감염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할머니로부터 할아버지, 부모님, 자매 2명 이렇게 6명 중에서 5명이 감염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예. 2차 전파율이 거의 80%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 가족 내에서 밀접한 접촉은 저희가 참 가족끼리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한다는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일단 감염자가 가족 내에 생기면은 가족 내 전파는 굉장히 막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막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족분들이 이런 고위험 시설이나 모임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데 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고 접촉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빨리 격리해서 2, 3일 내로 빨리 격리해서 감염력을 가지시기 전에
가족 내 전파를 격리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접촉하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찾아내서 격리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예. 최대한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기 통해서 이러한 밀접된 모임이나 시설 방문을 최대한 하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 교수님께서 그 할머니를 통한 그 인천 자매가 그 감염이 된 그 사례를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자매가 증상을 못 느껴서 8일까지는 등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자칫하면 학교 내의 감염 사례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지 또 우려가 되거든요. 네, 이제 굉장히 걱정이 되는 사례인데요. 제가 어제도 강조를 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도 참 납득이 안 되는 게 대통령께서 직접 산밀을 예.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산밀에 이제 밀접되어 있고 밀폐되어 있고 밀집된 곳을 말하는데 예. 그 산밀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장소 중에 하나가 학교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 산밀을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또 학교의 아이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상황이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지적을 해드립니다만은 예. 사실은 좀 앞뒤가 안 맞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교육 당국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학교 안에서 감염자들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학교 내 집단 감염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학교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볼 게 아닌 게 그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해서 높아지면 그 방금 언급하신 그 사례처럼 가족 내 어떤 분들을 통해서 학교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이제 빈번해지면은 결국에는 어디서든지 간에 학교가 뚫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학교 내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나서야 학교도 안전하지 않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지 한번 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좀 너무나 결국 답답한 또 사후 상황입니다. 대처가 되겠네요. 근데 또 사후 대처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학교 안에서 집단 감염이 안 나타나는 것은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 교사들이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면은 결국에는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네. 바이러스는 분명히 그 허점을 파고들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사후적으로 이게 일을 크게 만들고 난 다음에 대처를 하려고 하는지 너무나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클럽에서 시작이 되었던 수도권 집단 감염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회 곳곳으로 번져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이태원 클럽 관련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때만 해도 방역 당국에서 대처 가능한 수준이다,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역전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교수님? 네, 일단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 근거가 일단 확진자 통계를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확진자 네. 통계는 이제 드러나는 환자 수밖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보다 이제 전파 양상을 좀 더 고려를 해서 좀 선제적인 보다 강력한 대응이 좀 필요했을 것 같고 예. 지나간 이야기지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거리두기를 완화할 때는 이러한 재유행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한 상태에서 완화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시스템이 부족한 상태에서 좀 서둘러서 완화된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연쇄적인 감염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고리를 끊으려면은 최대한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거리두기가 필요하고 이러한 밀접된 모임 자체를 하지 말고 또 나가지 말고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겠는데요. 탁구 대회 같은 경우에도 동호회 대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조금 대회를 좀 연기했다라면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예, 예. 그것이 결국 지금 어르신 요양시설 그 복지센터까지 좀 연결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자에 의한 사망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네. 이렇게 그 6분 이상이 감염될 정도인데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동선을 추적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사례인데 이것처럼 이미 전파가 되고 있는데 검사를 하지 않으면 모르고 이미 많이 퍼진 상태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이미 늦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연결고리를 끊는 것은 선제적으로 해야 되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취약 집단은 다시 계속 주기적으로 이런 선제적인 스크리닝 검사 무증상이라고 하더라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그 고리 끊기를 위한 어떤 강화된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오늘부터 8대 고위험 시설을 이용할 때는 QR코드 인증을 무조건 하도록 의무화가 됩니다. 사실 지난 그 이태원 클럽 사태 때 그 클럽 출입자 명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서 사실 고생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어떤 유흥시설 출입자 관리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꽤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우리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네. QR코드를 도입하는 것은 집단 감염이 생긴 다음에 역학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거든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 고위험 시설에 QR코드를 도입하는 게 선제적인 방역 조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곳에서 집단 감염이 생겼을 때 그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QR코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역학조사에는 QR코드를 도입하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은 예. 그런 시설 내에서 집단 감염이 생길 가능성을 막아주지는 못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고위험 시설이 뭐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뭐 실내 집단운동 등등이 이제 고위험 시설군에 이제 들어가는데 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런 시설들이 포함되지 않은 곳에서 계속해서 지금 집단 감염이 생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도권의 바이러스 밀도가 방역 당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밀폐된 실내 환경에서 사람과 사람이 접촉을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이러스 전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이런 상황이라면은 일반 사무실 같은 곳에서도 충분히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실내에서 그리고 밀폐된 환경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상호 접촉하면서 마스크 없이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러스 밀도가 높아지면 그런 곳의 환경에서도 충분히 바이러스 전파가 일어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국에서도 그런 집단 감염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QR코드를 도입하는 조치가 선제적인 방역 조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강양구 기자님께서 계속해서 저희 방송에서 가장 그 안타까움을 표현해 주신 부분이 왜 자꾸 이렇게 사후 대처로만 끌려가는가, 왜 선제적인 대처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가였는데 이 QR코드 인증을 의무화했을 때 그 역학조사에는 큰 도움이 되겠으나 이것 또한 어떤 사후적인 대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주셨어요. 이런 고위험 시설이나 유흥 시설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수도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바이러스 밀도가 현재 상당히 높아져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잠시 그 경남으로 좀 가보겠는데요. 확진자가 한동안 없었던 경남 지역에서 17일 만에 일가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수도권을 방문했다가 이제 가족에게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도권에서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까지 이렇게 조용한 전파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두 분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용한 전파자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인데요. 아직까지 이렇게 증명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적인 시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는 일단은 그 신청하는 서울 시민 1,000명에 대해서 집합 검사를 하겠다고 발표가 됐는데, 네. 예, 그 결과가 좀 검사 결과가 좀 기다려지고요. 과연 얼마나 나올까? 그래서 물론 이제 대표적인 표본 집단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10,000명 중에 1명꼴로 나온다고 했을 때 이제 서울시가 1,000만이라고 하면 1,000명이 감염되어 있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좀 기대가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거기서 양성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도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은 감염되고 나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무증상 때 빨리 발견해서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지만은 예. 감염을 한참 앓고 나서 그다음에 죽은 바이러스 찌꺼기가 또 이제 바이러스 양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검사 양성의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선제적으로 무증상 시민들에게 검사를 하는 시도는 미국에서 어떤 연구 보고라든지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우한에서도 우한 시민 1,000만 명을 대상으로 2주 만에 전체 검사를 해서 이제 300명의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낸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일단은 조용한 전파를 찾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그 검사와 또 여러 가지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예. 이렇게 조용한 전파자를 찾는 방법들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를 좀 모아야 될 것 같은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QR코드 도입하는 것은 방역을 위한 어떤 예방 효과는 없기 때문에
병원에 이제 역학 조사를 할 때 이제 도움이 되는데요. 그것도 이제 확진자를 찾아냈을 때 하는 거지, 거의 확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자를 못 찾아내면은 QR코드 도입이 좀 의미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에서 감염자가 있는지 찾아내는, 그래서 발견했을 때 신속한 역학조사가 이어질 수 있는 그것이 같이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에 감염자가 있는지 찾아낼 것인가? 이것이 참 숙제인데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썼을 때 커버가 있다고 하면은 그 쓰고 나서 그 커버를 수거해서 거기서 검체해서 양성이 나온지 확인한다든지. 예, 어차피 일회용이니까요. 그렇죠. 예. 예. 아니면 또 방문했던 사람들의 마스크를 그 새 마스크를 주면서 그 쓰던 마스크를 수거해서 마스크에서 검체를 검사한다든지 해가지고 네.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은 QR코드로 그 접촉자들을 검사한다든지 이렇게 좀 보다 선제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가서 직접 검체 검사를 해도 되지만 좀 많은 인력이나 행정 비용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 검체를 좀 대체로 이용한다든지 좀 다양한 아이디어와 시도들이 좀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 이런 고위험 시설이 전국에 8만여 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일단 8만 개를 매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수도권에 대표적으로 몇 군데부터 좀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선제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강향구 기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최근에 하였고, 이제 뭐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이제 전문가분들에게 또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요. 예를 예. 들어서 그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 5명 중에 1명을 다 전수검사를 했거든요. 이제 세계에서 아마 전 국민을 상대로 검사를 한 경우에는 퍼센티지가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일 텐데요. 네. 이제 그런 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랍에미레이트 인구의 90%가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주 노동자들이 대부분 다 기숙사 같은 집단 숙소에서 이제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 정부가 기업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전수 검사를 하는 바람에 이제 그 전체 거주민의 한 5분의 1 정도를 검사를 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금 김경호 교수님 아이디어에 덧붙여가지고 서울시나 혹은 이제 서울시나 경기도 산하에 있는 고이용군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있는 기업들과 협조를 해서 네. 그 기업 직원들을 상대로 전수 검사를 한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자원자에 한해서 한 1,000명 정도를 검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랜덤 샘플링을 해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검사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몇 개 고위험군의 직업군들을 선택을 해서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한다 그러면은 이 수도권의 이 숨은 감염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대충이라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좀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가 방역 측면에서 그 지자체 산하의 기업들과 협력을 하여서 이 고위험 직업군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검사를 해보자라는 이야기셨는데요. 충분히 시행 가능하면서도 시도해볼 만한 네. 가치가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최근에 그 롯데월드 사례에 대해서 김경호 교수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롯데월드를 방문했던 고3 확진자가 입원 이후에 받은 첫 번째 재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4차례 검사를 했을 때 양성과 음성이 이렇게 섞여 나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네, 몇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양성이 나온 사례가 이제 검사 과정이나 채취 과정 중에서 오염이 돼서 이제 양성이 잘못 나왔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은 그 역학조사를 봤을 때 이 학생이 5월 중순에 한번 증상이 시작돼서 5월 25일 날 검사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가설은 우리가 5월 초 이태원 클럽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한 감염, 뭐 코인 노래방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이런 다중이용 시설을 통해서 학생이 노출돼서 한번 감염을 앓았다가 증상도 생겼고요. 그러다가 회복이 되면서 항체도 생기고 바이러스는 음성이 나왔는데 양성이 나올 때는 이제 죽은 바이러스 조각이 나와서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두 가지 모두 어떤 추가적인 감염력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접촉자에 대해서 검체 검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모두 음성이 나온다고 하면은 아마도 현재 감염에 의한 감염은 아니고 과거 감염이나
검사 오류에 의한 양성이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포항에서 고3 학생이 급성 폐렴 증세로 사망한 일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코로나19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가 많아졌습니다. 어린이 궤질 아니냐, 사이토카인 폭풍 아니냐, 모든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일단 그 방역 당국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다라고, 왜냐하면 검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랬죠. 그렇게 밝혔고요. 지금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검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이제 부검 결과를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기사를 통해서 드러난 정황만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좀 의구심이 남긴 합니다. 왜냐하면 급성 폐렴으로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는데 또 이제 네. 온몸에 또 이제 멍자국이 있었다라는 것도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약간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단은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은 예. 부검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검 결과를 보고서 이제 정확한 사인이 어떤 것인지는 이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좀 경청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부검 결과를 좀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한편 어제 서울 지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어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하던 의료진 3명이 쓰러지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날씨가 더 더워질 텐데 이런 의료진들에 대한 어떤 대책 보완이 시급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아마 이 사례는 아마 야외의 개방형 그 도보형 선별진료소에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요즘은 너무 더워서 밖에만 그냥 나가도 매우 더운데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방호복을 입게 되면은 우리가 땀이 나도 땀이 증발이 되지 않고 체온이 떨어지는 효과가 전혀 없고 네. 매우 그 안에 온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노출되셨을 때 충분히 체온 상승에 의한 일사병 내지 더 진행되면 열사병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앞으로 날씨가 더 더워지기 때문에 이런 야외 개방형 선별진료소의 장점,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소독할 필요가 없고 교차 감염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데 네네. 아마 더운 여름에는 야외에서 낮에 시행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선별진료소 중에 간이 건물 안에서 이제 팔만 내밀어서 이제 환자들은 밖에서 검사를 받는 이러한 검체 채취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에어컨 사용에 대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 방향을 의료진에서 환자 방향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환자로부터 비말이 이쪽으로 의료진에게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좀 실내에서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환자는 밖에 있는 이러한 검체 채취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이제 방호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꼭 야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내라고 하더라도 매우 입고 벗고 하기가 매우 힘들고 그 입는 자체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그리고 마스크나 이제 눈 보호 내고글을 쓰고 있지만은 거기에 습기가 차면 또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답답하고 또 비뚤어져서 잘못 쓰는 과정에서 충분히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가 있고 방호복도 굉장히 입지만 매우 힘들고 100% 안전한 것이 아니어서 의료진의 이런 안전이 항상 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최근에 제가 대한간호협회장님을 만나 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 계시는 이제 간호 인력이 이 폭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현장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응이 무엇인가 제가 여쭤봤더니 네네. 아이스 자켓이 있다고 합니다. 어. 네, 아이스 조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간호 인력에게 물어봤더니 이 아이스 자켓을 방호복 안에다가 입고 하면은 상당히 용이하게 이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스 조끼를 좀 대한간호협회 차원에서 보내주는 지금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계시는데 예.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예산을 확보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또 그 아이스 조끼가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을 해 와야 되는데 네. 이제 수급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의료진에게 이제 덕분에 운동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덕분에 운동이 그런 상징적인 운동 차원에서가 아니라 현장에 있는 의료진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좀 연결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폭염에 굉장히 고생하는 의료진을 위해서 약간 아이스 조끼 같은 것들을 보내는 운동 같은 것들이 좀 시민사회 차원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방역 당국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아이스 재킷이라는 것이 또 있었군요. 앞으로 그 여름에 의료진들 일하시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근데 같은데요. 그 아이스 조끼는 아마 야외에서 할 때 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실내 병원 실내에서는 어떤 실내 온도로 조절할 수 있고 또 오히려 자주 이렇게 교대 시간을 갖는다든지 하는 네. 것이 더 실효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내에서 충분히 온도 조절이 되면 굳이 실내에서는 아이스 조끼가 그렇게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서 아마 네. 야외에서 진행되는 이렇게 도보형 선별진료소에는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야외에서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자, 지금 뭐 실내에서 일하는 경우에 대한 뭐 언급도 해주시고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올해 여름 더위가 뭐 역대급일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동안의 폭염 대책에도 좀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의 일반적인 그 폭염 대책들이라고 하면은 그 더위를 막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들이지 뭐 방역과 관련된 내용들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변화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제 두 가지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빈곤층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염 때문에 이제 더위에 사망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쪽방촌에 계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쉼터를 이제 그 지자체에서 제공을 했었는데 예. 지금 코로나19 감염 위험성 때문에 올 여름에는 그 쉼터가 운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면은 그분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더위 때문에 굉장히 위기에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더욱 덥기 때문에 에어컨을 가동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밀폐된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런 밀폐된 환경에서 또 바이러스 전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실효성 있는 대응책들이 지금부터라도 좀 빨리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도권 감염 확산 상황에서 때이른 무더위까지 겹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우리 어떤 자세가 필요할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지속적인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걸 행정당국에서 다 찾아내기는 어렵고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 공동체 하나하나가 다 방역의 주체가 돼서 이런 모임을 자제하고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BS